사드 배치 부지가 확정되고 국내가 시끄러운 가운데 물리적 타격을 운운했던 북한에서 첫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천인 공노할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북한이 한국 간첩으로 활동한 탈북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순 교수, NK지식인연대 김흥강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사드 배치 부지를 발표한 이후에 북한에서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확인해 본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남조선에서 강행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귀중한 우리의 강토를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외세의 손에 결의의 운명이 난도질 당하도록 내맡기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사드 배치 강행에 대응하여 주변 나라들의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들에 취지는 경우 남조선은 대국들 간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갈등과 마찰의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네, 천인 공노할 만행이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바로 발표를 하지 않고 시간을 좀 두고 발표를 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북한이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을 하면 물리적 타격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단순 엄포에 불과했던 걸까요? 글쎄 우리가 아직 엄포라고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뜸을 들였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11일 날이었죠. 네. 조선인민군 포병국에서 이제 중대 경고를 통해서 사드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물리적 이제 조치를 네. 취하겠다 했는데 한 4일 정도, 3일 정도죠 정확히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반응이 나왔는데 이 조평통이라는 것은 지난 달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 네. 이제까지 우리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하게 되면은 어떤 공식 기구라기보다는 조선노동당의 대표적인 대남 전위기구 단체 하나로 봤는데 저번에 최고인민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정부 조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무게가 실린 조직에서 첫 번째 반응을 냈다 하는 데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3일 동안 뜸을 들였다 하는 것은 북한도 나름대로 국가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 한국의 사드 배치 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름대로 이 관계자 간의 협의가 있었겠죠. 네. 우리식으로 하면 뭐 블레인스토밍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예전에 비하면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통상 이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북한이 금방 그렇게 인스턴트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뜸을 들였다는 표현보다는 북한으로서는 타이밍을 잘 맞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은 이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 네. 북한 당국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은 그네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 그네들의 강조를 하는데 네. 이제 조평통의 반응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다른 기관에서 나올 거니까 우리로서는 이것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우리로서는 좀 더 우리가 추이를 갖다 예의주시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우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네. 게 필요한 거지 너무 속단할 필요는 속단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응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주변 나라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중대 경고장을 보낼 때도 주변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거든요. 네. 적시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나라인지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걸까요? 주변 나라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는 견결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북한은 그걸 잘 이제 파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다 이제 불을 좀 더 붙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포병국의 어떤 중대 보도가 나왔을 때 뭐 많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제 북한이 우리 네. 송주로서 사드 배치지가 발표가 되면 이거 북한이 뭐 상당히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안한 그런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네. 하다못해 뭐 뒤쪽으로 와가지고 뒤통수를 튀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했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징조는 없습니다만 이제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냥 마음 놓을 수 없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어떤 공격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뭐 중국과 러시아가 이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꼭 미국하고 같이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지금 뭔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아주
예, 결사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불화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한을 좀 이 사드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일부 국민들의 어떤 반발에 직면하고 또 밖으로는 주변국들의 어떤 더 반대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좀 연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딱 찍어서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중러에 편승해서 사드 배치 반대를 더 부채질하는 예.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 규탄했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성주 지역 주민들과 정부의 갈등이 큰 가운데 북한의 이런 반응 하나하나에도 상당히 좀 예민하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남남 갈등을 더 부추기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좋은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대한민국 정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만고 역적이라든가 또 뭐 현대판 을사오적이라든가 그네들이 동원할 수 있는 원색적 표현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드 배치를 소재로 해갖고 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 암약을 하고 있는 뭐 간첩도 있을 것 같고 또 친북 세력도 있을 것 같고 이네들을 추동을 해서 이 국론 분열을 획책하려는 지금 계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까지 북한 당국이 취해왔던 대남 심리전 이것이 아마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김 박사께서도 저번에 얼마 전에 박사께 따셨죠? 박사로 하는 게 좋겠죠? 네. 우리 김 박사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북한 당국이 취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단일에 여지껏 현재 이르기까지 전 한반도를 공산화 혁명하려는 그런 적화의학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중국과 러시아 자기네들이 예전에 동맹국이었죠. 이런 그 현대판 북방 삼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 내에서도 각 정계 지도자라 그럴까 이런 분들도 의견이 좀 갈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드 배치가 그네들로서는 이 남남 갈등 조장 또 그 교란책 아주 좋은 소재가 되는 거니까 아마 10분 활용할 거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북아를 흔들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사드 국면을 북한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군요. 아주 좋은 소재가 되겠죠. 이런 가운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보기관이 주도한 아동 납치에 연루된 탈북자를 체포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죠. 된 일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갑자기 이제 나온 이야기였죠. 뭐 오늘 아마 발표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름은 뭐 조현철이라고 했던 고현철. 고현철. 네. 13년에 들어왔대요. 13년에 이제 입국했고 또 중국에 나왔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건 13년에 탈출했고 14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지 한 2년 정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고아들을 납치하러 이제 북한에 갔다는 것이고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애들을 이제 고아들을 납치하다가 고아원에 가서 애들 그 납치하다가 적발돼서 뭐 이번에 이제 저렇게 어떤 기자회견장에 이제 끌려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이 본인이 시켜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도저히 상식으로서 이해 안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우리 한국 정보기관이 사촉했다는 거죠. 고아들을 잡아오라. 이게 첫째고요. 잡아오면 한 사람당 $10,000씩 준다. 그거 어디서 주는지 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뭔가 14명의 어떤 자발적으로 본인이 자유적 동의해서 온 북한 식당 근로자들 이 근로자들의 사건을 기화로 해서 결국은 맞불 작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우리가 지금 전전긍긍해 있는 사이 이네들은 벌써 또 이제 선수를 또 치고 나왔네요. 그래서 그 첫 납치인이 탈북민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민국의 어떤 남한의 국민들이었으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겠지만은 자기들이 탈북민을 납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정말 이제 보는 것처럼 아주 그 불순한 의도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겠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국 쪽에 어떤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 그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이제 그 무겁게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최근에 있은 사건이니까 우리는 북한이 마수가 결국은 이제 중국 동북 삼성에서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그 거짓말은 뻔하니까 다만 여행시라든지 이런 그 또 비즈니스 차로 중국에 가는 경우에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네. 탈북민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북한이 중국 식당 종업원들 집단 탈북 사건 이후에 그 보복으로 북중 접경 지역 등의 납치조를 파견했다. 그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 공작원 800여 명이 최근에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들려왔던데요. 네. 한국인 납치 이제 네.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걱정이 되는데. 예, 그 전체적인 그림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말로 할 때 하고 바로 요 기간 동안에 과거에 붙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최근에 납치를 해갔거든요. 이 고현철 씨를. 그러니까 이게 이 한 건인데 네. 사실은 지금 또 누가 또 갇혀 있는지도 납치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순서대로 내보내겠는지. 그러니까 이 본격화라기보다도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체포된 탈북민 고현철 씨 말고도 북한에 우리 국민 3명이 더 억류돼 있습니다. 북한이 억류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할까요? 네, 북한이 뭐 우리 국민을 억류했다는 건 여러 측면으로 많이 활용이 되겠죠. 일단은 이 체제 우위적인 차원에서 자기네 사회는 남쪽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인권을 유린하는 사회가 아니다. 뭐 역선전하는 네. 소재로. 이게 그래서 그럴듯하게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현철 씨 같은 경우도 평양에서 AP통신을 동원을 해갖고 진짜 이 거짓된 거를 사실인 네. 양, 진실인 양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하는 거. 그런데 너무 북한 당국이 아주 그 도 같은 정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지금 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게 3명이지 분단 이래 북한이 그 납치한 납북자 규모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한 게 400여 명입니다. 그 400여 명의 네. 종류는 어부도 있고 외국에 연수 갔던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심지어 뭐 최은희 배우 같은 네. 그런 분들 하여튼 각양각색의 사람을 납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네들이 납치한 대한민국 국민을 여러 측면에서 활용을 하죠. 일단은 대남 심리전 요원으로 활용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어떤 뭐 영화 촬영이라든가 또 기자회견이라든가 또 성토대회를 위한 뭐 증인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활용을 해서 결국은 체제 우위를 선전하기 위한 그런 선동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이제 고현호 씨가 섰던 바로 인민문화궁전 그 기자회견 자리에 네. 섰던 그 김강혁 씨가 거기에 섰다가 그 자리에 서서 정말 남한 당국이 자기들을 갖다가 간첩질을 시키고 뭘 공화국을 파괴하고 이런 간첩임을 줘서 와서 하다가 잡혔다. 제발 용서해달라. 뭐 그런 걸 했어요. 네. 했다가 뭐 온갖 치조를 다 받고 다시 이 사람이 무산강산으로 이제 추방대에 내려왔죠. 또 여기 넘어왔어요. 다시.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끌려간 게 아니라 이제 그 뭐 변방에서 밀무역을 하다 납치됐죠. 다시 왔어요. 이제 그분이 지금 현재 뭐 북한에 간 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데 나오면 한번 다시 이 자리에서 비교해 보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북중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여행객들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이런 가운데 역시 북중 접경 지역에서 근무 중이던 북한 국경 경비대원 2명이 기습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한 명은 이미 사망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중태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일이 이 지역에서 비일비재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갑자기 일어난 겁니까? 군인을 사살하는 사건은 거의나 없습니다. 오히려 군인들이 이 일반민들의 민간인들을 향해서 뭐 함부로 하다 보니까 네. 이 죽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군인은 총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 군인들처럼 그렇게 어떤
그 국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조용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함부로 하고 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접근을 못해요 군인들한테. 그래 왜 죽었겠느냐, 왜 피살당했는가, 여기에는 모종의 아마 원한 관계가 있는 거죠.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그렇게 이전 그 관계자들이 군인들을 이제 피살시키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금 일어난 장소가 이 밀수가 가장 빈번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통행도 좀 있고 그런 뭐 장소에서 피살당한 것은 정말로 이제 뭐 장사를 하던 가정에 그 군인들에서 아주 악착같이 약치를 당했거나 또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일어난 우발적인 아마 사건일 수도 있고요. 다만은 이 북한 군인들도 이번 국경경비대도 아마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까지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복수하리라고는 아마 생각 못할 겁니다. 이런 그 현상은 사실은 사람들이 참는 것들이 어느 정도 도를 넘으면 이전 뭐 별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복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실천에 옮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에 이제 드러났다고 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요즘 굉장히 북한이 통제가 심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침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참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걸어서 그 사람 꼭 잡히면 목숨을 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저는 유의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비대가 피습당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김정은이 5월 당대회 때 하사라고 해야 될까요? 하사했던 선물들이 장마당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시들시들하다는 건데 과거 김일성 때를 비춰보면 주민들이 김일성에게 받은 물건을 뭐 갑으로 내릴 정도로 아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그 7차 당대회에서 이른바 당의 하사품, 김정은의 하사품이 되겠죠. 하사품의 종류는 뭐 중국산 LED 45인치 TV라 그러네요. 그다음에 화장품, 또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을 하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북한의 장마당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예전에는 냉장고니 TV니 하게 되면 그저 퀄리티보다 질보다는 일단 그걸 갖는 걸 원했는데 장마당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비교적인 관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TV라도 퀄리티가 질이 어떤 게 좋으냐, 중국게 좋으냐, 한국산이 좋으냐, 일본게 좋으냐 이렇게 비교론적인 관점이 생겼으니까 이번에 당국에서 나눠준 TV, 하사한 TV는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중국산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장마당에서 비교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시계도 마찬가지고 또 뭐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냉장고나 TV나 시계 같은 게 전혀 없어서 그거를 하사받게 되면 진짜 가문의 영광으로 해서 길이 갑으로 남겨줬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네들도 주민들도 비교하는 관점이 생겨서 이것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질이 뛰어난 건가 아니면 형편없는 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갑으로 주기는 자식들이 볼 때 뭐 그런 걸 갑으로 주느냐, 더 좋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최고 존엄이 하사한 거니까 최고 존엄에 방점을 찍었는데 지금은 최고 존엄보다도 일단은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거 보니까 질이 나쁘니까 그게 아무래도 시들시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장마당에서 팔거나 누구한테 줄 수 없으니까 가족이나 친척끼리 없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형식으로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최고 존엄의 선물이 시들시들해졌다. 뭐랄까 권위 같은 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평가가 저평가가 되게 되는 게 되겠죠. 네, 이제는 최고 존엄보다는 물건 자체의 가치를 주민들이 더 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